만가지 산업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 I 신개념 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상해보고 우리 백신 산업 현황은 어떤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산업 전문가 이규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지난주에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규택입니다. 만기누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이제 좀 개발을 해서 사실 치료제는 이 백신보다 만들기가 어렵다. 또 이게 1상, 2상, 3상을 진행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흔한 바이러스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규택 박사님, 정부가 금년 그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이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이제 좀 개발을 해서 이미 그 환자가 되신 분들을 또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치료제의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고 치료제는 참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기업들도 치료제는 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아직도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네. 충분히 하여튼 억제가 됐다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마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는 이 백신보다 만들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통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치료제가 이제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항원의 다양성이 상당히 크고 또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1981년도에 에이즈가 처음 보고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에이즈에 대한 완치제가 없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게 이제 얼마나 백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오는 걸로 비춰보면 치료제가 확실히 어렵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HIV 치료제 또는 C형 간염, 독감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안전성은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을 코로나19에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아마 렘데시비르라든가 클로로킨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류의 접근 방법을 우리는 신약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신약 후보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치자의 혈액 내에서 항체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출된 항체를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그 항체의 역할은 어차피 항원을 억제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국의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셀트리온 등이 이제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환자한테서
항체를 예, 예. 예, 환자인데 난 사람이겠지, 병이 난 그렇죠. 사람. 예, 완치자. 그분 완치자한테서 항체를 이제 추출해 놔갖고 그거를 치료제를 하려면 생산을 또 대량 생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하죠? 복제하거나 뭐 이런 쪽의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완치자 숫자가 적으면 예. 당연히 그 약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제하거나 뭐 증폭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혈장 치료제라고 해서 역시 완치자의 혈액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런 걸 이제 제거한 게 혈장이거든요. 그래서 혈장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녹십자가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미국의 경우 총 임상 시험 건수가 치료제가 지금 현재 한 1,5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백신은 127건. 아, 퍼센트로 따지면 치료제가 92%, 백신은 한 8% 남짓 되는데 백신이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역시 치료제가 더 어렵구나.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네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 치료제가 늦게 나오고 백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네. 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아예 백신은 지금 엄두도 못 내는 형국이고 네. 치료제는 지금 말씀하신 셀트리온, 녹십자, 뭐 종근당 이런 데서도 개발하고 있고 삼상 실험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치료제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실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치료제는 지금 그 신약 재창출을 제외하고는 예.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을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저희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예. 이미 알았다가 완치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해봄직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완치자의 항체나 혈장을 투여한다고 100% 효과가 또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의 또 편차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효과 자체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신은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 대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산 백신이 몇 종이 지금 그 임상시험 중에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넥신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런 백신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파악하기로도 몇몇 그 바이오 기업들이 그 뭐 역시 똑같이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RNA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신약 개발 역사 자체가 워낙 짧고요. 또 이게 1상, 2상, 3상을 진행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큰 제약사, 우리 흔히 빅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파마하고 경쟁하기에는 아직 좀 힘이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였지만 네.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스, 메르스 계속 이제 코로나까지 왔고 다음에도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외국에서 백신을 계속 생산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 위탁 생산하는 구조로도 그것도 쭉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좀 산업 자체를 백신 관련 산업 자체를 키우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팬데믹 이후 펼쳐질 3가지 예상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감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앞으로 감기처럼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서 흔하지만 하여튼 가벼운 병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의 상당수가 코로나 계열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형제뻘쯤 되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걸렸다가 나았거나 또는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코로나19도 다른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흔한 바이러스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언제쯤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 뭐 인류가 면역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이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줄이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이걸 이겨내려면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키느냐 그걸 수치화시킨 건데 그러니까 뭐 제가 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코로나19 같은 경우 3이라고 놓고 보면 약 67%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라고 지금 그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 예상 시점을 좀 11월 달로 보고 있는데 감기처럼 되려면 사실 중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뭐 1, 2년 내에 그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없으면 아예 진짜 많이 걸릴 건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수십 있는. 년이 걸리는데 네. 백신을 그나마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면 네. 1, 2년 안에서도 감기처럼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1, 2년은 뭐 굉장히 낙관적인 낙관적이지만 예상이긴 그래도 하지만 엄청 단축을 시킬 수 있다. 단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팬데믹 이후 예상 시나리오 두 번째입니다. 이 독감 유형인데요. 감기 유행이 아니라 독감처럼 그 백신 접종 이후 또 팬데믹 이후 독감처럼 이렇게 반복될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 독감과 감기가 큰 차이가 있나요? 그것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감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예. 거기에 이제 걸려서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그런 거고 독감은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를 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한 독감은 뭐 매년 사실 계절적인 시즈널하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절적으로 뭐 겨울만 되면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가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 예. 변종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 이미 면역을 획득을 했어도 그게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거죠. 다른 그래서- 애가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변이를 고려해서 이제 매년 맞게 되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코로나19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조금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백신도 접종을 했고 집단 면역이 생겼는데 그 센 그 바이러스가 뭐 매년 반복이 된다. 변이종이 계속 변이종이 생기면서 생긴다. 코로나19도 예.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 효과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중증으로 아. 넘어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억제하는 효과가 예. 아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제가 좀 인식을 못했네요.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 네. 예. 팬데믹 이후 예상 시나리오 세 번째입니다. 홍역처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면역을 뭐 백신을 맞거나 걸렸다가 낫거나 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평생 가는 평생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었어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 2018년에 예. 홍역이 일부 지역에서 부활을 했는데 예. 그때 1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만약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는 거를 이제 거부한다. 그러면 코로나19도
홍역같이 예. 국지적으로 생기면서 국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홍역처럼, 여기서의 홍역처럼이라는 의미는 뭐 어떤 병원성이나 치사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면역을 가지면 평생 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한 것 번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의 그 면역이 평생 가는. 면역 효과가 평생 내지는 뭐 10년 이상 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는 이게 거죠. 이건 뭐 변종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좀 뭐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겠습니까? 이제 전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고 집단 면역이 생겼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뭐 감기처럼 매년 뭐 아니면 평상시에 같이 사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이게 강력해지고 변종이 생긴다면 매년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 네. 맞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선의 것은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이제 이렇게 그 효과가 있으면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아니면 또 다른 뭐 또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그 세 가지는요. 예. 나름대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예. 코로나19가 뭐 코로나 예를 들어서 21, 네. 22 이런 식으로 단순 변이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변해서 나타나고 인류가 그거를 대응을 잘 못한다면 그럼 과거에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코로나19 같은 또는 과거의 스페인 독감 같은 거를 맨 처음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니까 별로 저희가 이제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독감처럼 이렇게 계절성으로 또는 뭐 1, 2년에 한 번씩 백신을 좀 맞으면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 아주 센 변종 바이러스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결국은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독감처럼 매년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그런 걸로 남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저희 인류가 그동안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을 맞고 접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지 아마 백신이 여기서 생략이 돼버리면 1, 2, 3번 다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앞으로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같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측면 또 사회 그 시스템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은 앞으로도 좀 더 짧은 주기로 빈번하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우울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인간이 이제 무차별적인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간하고 야생동물 사이의 거리가 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수 공통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좀 더 빈번하게 만날 수 있을 거다. 사실 이번에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것도 뭐 박쥐, 예전에 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 뭐 그전에 뭐 사양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매개체가 돼서 저희한테 바이러스를 전달한 경험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여튼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고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확대해 가니까 네.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동물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게 되니 컨택점이 많아져서 결국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 동물의 서식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예. 그럼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좀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고 정말 정돈된 개발을 해가면서 동물과 정말 잘 살 수 있는 공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참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세상이 뒤집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변화와 성전에 대한 위협을 불러왔는데요. 민관 협력, 각국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번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유행을 신속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마련되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특별한 대비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